아파트가 안 팔려서 미칠 것 같습니다. 한 달째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빚을 전부 갚아버리고 싶습니다. 대출빚도 못 갚을 정도로 집값이 폭락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올해 8월 아버지께서 주식과 도박으로 빚 1억 2천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쓰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들은 멘붕이었고 집이 담보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집을 경매로 넘겨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단 집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큰딸 된 도리로 신용대출 8천만 원과 회사대출 4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아 대부업체의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근저당을 풀었습니다. 부모님이 살 집을 지켰다는 마음에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와 부동산에 민감하지 못했던 저는 부동산 하락기가 찾아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챘던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광주시 부모님 아파트에는 아버지의 주택담보대출 1억 4천과 근저당 1천, 그리고 제가 빌려드린 돈 1억 2천, 이렇게 총합 2억 7천이 빚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3억 1천에 매매로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 달째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빚이 2억 7천이 있으니 적어도 2억 8천에는 팔려야 하는데 그렇게도 안 팔릴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휘둘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남편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큰딸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꿈 쫓지 말고 취업 잘 되는 간호학과 가라. 지금 집 사정 어려우니까 매달 얼마씩 보태. 머리로는 이렇게는 정말 아니란 걸 알지만 막상 돈이 궁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걱정부터 듭니다. 월 400만 원을 버는데 대출 빚을 공제하고 받다 보니 월 1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간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종잣돈도 못 모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집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경기도 광주시 부모님 집을 팔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님, 할머니, 남동생은 어디에 살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네, 지금 큰 따님이신 것 같고 결혼을 하셨어요. 친정 쪽 그 집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의 이제 회사나 신용대출로 1억 2천을 지금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이걸 빼주기 위해서 이제 돈을 보탠 상태인데 지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일단 이분이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근무 형식, 이 직업상 전화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희 작가님이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거기서 좀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집이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고 원래 3억 7천 정도에 팔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못 팔았다고, 너가 빚을 갚아주는 바람에 3억 7천에 못 팔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대부업체에다 돈을 빌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번 연도 6월이었거든요. 6월만 해도 3억 7천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도 근데 자기 집을 팔고 3억 7천에 산다고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었대요. 자기 집이 안 나가니까. 근데 제가 그때 빚을 갚아드렸거든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억 7천에 이 집을 못 팔았다고 저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두 분 다 살 곳도 없고 할머니도 계시고 남동생도 아직 출가 못한 상태라서 저는 제가 도와드려야겠다고 해서 도와드렸는데 그냥 제가 멍청하게 자발적으로 저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옆에 고모들이 집이 세 채씩 있고 뭐 몇십억이 있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키워주셨으니까 보답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때도 제 등록금도 원래 고모가 처음에 입학할 때 500만 원 주셨는데 그것도 가져가셨거든요. 너는 학자금 대출 받아라 하고. 학비도 없어서 학자금 대출 다 받아서 지금도 갚고 있어요. 알바 3개씩 뛰면서 간호학과 졸업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계속 달라고 할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될지 모르고 돈을 빌려드린 거라 좀 당연히 저희가 힘들어지면 다시 바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아빠 입장이겠죠? 아빠 입장에서는 뭐 원래는 3억 6천에 내가 팔려고 했다. 근데 네가 갚아주는 바람에 그 집을 못 팔아가지고 지금 3억이어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된 거다. 네가 간섭을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못 팔았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 준 돈은 네가 알아서 갚아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근데 이게 이번이 한 번 처음이 아니고, 이제 내용 들어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좀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부담을 주시고, 오히려 고모가 이렇게 준 그 대학 갈 때 보태라고 500만 원을 준 거를 그걸 아빠 뺏어갔어. 아, 진짜 그거야? 뺏어간 거야. 뺏어가서 너는 학자금 대출 나오지 않냐. 넌 학자금 대출 나오니까 학자금 대출 받아서 써. 네가 갚아. 이 돈은 내가 가져갈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대학교 때도. 그래서 이제 이 사연자분이 그 대출을 받아서 알바를 이제 여러 개를 뛰면서 대학 다니면서 그 돈을 이제 갚으신 상황이고 계속돼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그런 의지나 이런 부담을 계속 이제 장녀한테 너가 큰딸이니까 네가 다 감당해라라고 지금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이 지금 한 700 정도 버시는데 지금 돈을 못 모은대요. 이게 대출이자 하고 나면은 지금 본인들 뭐 저축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밖에 못 모으는 거예요. 맞벌이로 700을 버는데 지금 문제가 그렇게 하는 게 이분들이 막 과소비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하고 이런 얽혀있는 이 관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아버님이 주식이랑 도박으로 사시던 집을 담보대출을 냈고 그 담보대출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일단 딸이 1억 2천을 이제 넣어서 급한 불을 꺼놓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이 1억 2천원짜리 대출, 딸한테 받은 대출을 갚을지 안 갚을지 지금 모르겠다. 일단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좀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 저도 막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이성적으로 봐야 돼요, 돈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일단 한번 먼저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경기도 광주시는요, 여기 이렇게 서울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성남시가 있거든요, 여기. 그 성남시의 동쪽 편에 여기 광주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집값이 좀 올랐어요. 광주시에 이렇게 두 군데 볼 수 있는데 여기 구도심 쪽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전동. 태전동은 새롭게 택지가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실 경기도 광주에 이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부동산 저희 얘기하니까 경기 광주역 보이시죠? 네. 여기서 우리 저 강남역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죠? 오, 40분이면 가까운데요? 이게 그 경강선이라고 해서 그 경기도 강원도로 있는 이 경강선 이게 이제 판교에서 출발을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경기 광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요. 계속 여주까지. 그리고 이거가 이어져서요. 이게 강원도 쪽으로 원주에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지금 월판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자, 이 월판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 판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어지면은 이 월곶부터 강원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경강선입니다. 그 중에 일부 구간이 여기 개통을 한 거거든요. 이게 개통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경기도 광주에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집값이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우리 사연자분이 얘기했던 옛날에 그 집값이 많이 올랐었다. 그래서 뭐 3억 7천에 팔려고 네네. 했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호재랑 상승장을 맞으면서 원래 여기는 상승장이 있어도 집값이 잘 안 오르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지하철 이 경강선이 뚫리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떠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태전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태전동의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아파트 단지는 말 안 할게요. 네. 보면 최근 여기 분위기가 어떠냐? 뭐 요 정도? 지금 뭐 요 정도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직전에 7억 5천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34평이 꽤 비싸죠? 근데 이게 2017년식이니까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나오는 물건을 보면은 매매 중에 싼 게 6억 천까지 나와요. 중축인데도. 지금 1억 4천만 원 지금 낮게 그러네요.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것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017년 9월 달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도 이러니 우리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당연히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 사연자분 따님한테
3억 7천에 팔 수 있었는데 네가 그 빚을 갚는 바람에 집이 안 팔렸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일단 지금은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 집을 팔려면 2억 8천 빚이 있잖아요. 네. 이 빚보다도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팔려면. 네, 왜냐면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지금 전세가가 2억 초반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가격이 2억 한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3억 천까지 팔겠다고 내놨다는 네네네. 거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이 빠져도 제가 보기에 2억 중반이에요. 정말 많이 빠져도. 그럼 한 5, 6천 정도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라면 일단 진짜 냉정하게 이 집은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 이 가격대가 3억 천이라는 가격이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버텨야 돼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집을 파는 순간 돈이 다 띠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보세요. 이 집 만약에 급하게 팔겠다고 2억 6천에 내놔요. 그럼 팔릴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빚 2억 7천 중에 집 팔아가지고 그 빚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또 주거비도. 그러면은 일단 우리 따님 돈을 먼저 갚으시겠어요? 은행 돈을 먼저 갚으시겠어요? 은행도 아버님이? 당연히 은행도 먼저 갚죠. 그죠? 그러면 따님 일단 돈 못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디 가실 거예요 부모님? 그치 또. 그러면 그거는 또 누가 마련해 줘야 돼? 그러니까 답이 없어 지금. 이거를 급한 마음에 나 이거 빨리 막 해버리고 싶어 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 집을 본인 명의로 받아오는 건 어떨까? 근데 저는 이 집을 본인 명의로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지금 시장이 가격 안 좋잖아요. 네. 제가 분양 청약 얘기했죠. 네네. 그죠? 좋은 기회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을 받아버리면은 우리 사연자분한테 기회가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받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팔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당분간은 저 빚을 대출 상환을 하는 게 너무 힘들지. 나도 그 마음은 알아. 근데 갚아야 돼 그냥. 대신 이건 있죠. 지금 300만 원 이상을 원리금으로 갚고 있는데 매달 네. 그게 다 이자가 아니잖아요. 원금이랑 원금이 같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지만 나도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 왜냐면 답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갚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혹여나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집을 팔아서 이 대출하고요. 부모님 살 집의 보증금 정도가 마련되는 선에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왔을 때 그 집을 꼭 파는 거예요. 제 생각에 뭐 3억 천 정도에 팔린다고 하면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놓은 가격에. 그럼 그걸 팔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나 그냥 이 1억 2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까봐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치. 근데 솔직히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돈 문제에 대해서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우리 지금 이 사연자분 34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포기하면 돈이 한 푼도 없어 또. 그치. 이 돈 다시 모으려면 4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늦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좋은 기회들이 막 생기고 있다고. 올 거라고. 앞으로 3년, 4년 뭐 이렇게 지나면 기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청약 같은 거 하시려고 해도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포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남편을 봐서라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 돈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을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 전까지는 좀 참고 버티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해결책이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가족 문제에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면 안 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돈을 포기한다거나 쉽게 이 집의 명의를 그냥 확 떠안아 버린다거나. 왜냐면 이 집이 내가 청약이나 이런 기회를 포기할 만큼 그렇죠. 좋은 집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그 아파트가 좀 가격이 올라서 약간의 시대 차익이라도 좀 더 나면 그러면 좀 더 그래도 내 돈을 가져오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출금보다 싸게 팔면은 진짜 돈 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팔게 하셔야 돼요. 3억 천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돈 받고 연금기. 돈 어떻게 받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을 아빠가 팔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분이. 근데 3억 1천 정도보다 낮게 파는 거는 그때 팔린다고 파는 거보다, 왜냐면 빚 갚고 사는 걸 마련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이 될 때까지는 집을 안 팔고 그때까지 내가 갚아 나가면 어찌됐건 간에 원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집을 팔고 팔리는 시기에 팔고 내가 빌려드린 돈 1억 2천을 받고 그 1억 2천 가지고 대출 나머지 갚으면 단돈 몇 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 시드에 그동안 모아온 저축한 거랑 해가지고 청약을 넣든 분양을 받든 미분양을 사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안 그러면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전에 물어봤는데 저희 작가님이 차용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대요. 따님께서는 마음을 좀 굳게 먹고 나중에 이 집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니까 그때 그 차용증이랑 뭐 공증이나 변호사 상담 같은 걸 통해서 그 돈을 받으실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분께서 또 이제 청약에도 좀 관심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일단 또 내 집, 본인 집도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고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을 왕숙에 청약을 넣을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직장이 그 남편분은 여기 포천 여기 수도권 이렇게 보면요 포천 여기거든요. 아내분은 직장이 여기에요, 강동구.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이 되면은 저희 나중에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왕숙에 분양을 받고 싶다. 여기에.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보세요. 이게 포천이랑 보다는 가까워. 강동구랑 딱 중간? 강동구가 중간에 네네. 가까운데 가기는 훨씬 힘들어. 여기가. 없어, 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여기 포천이랑 여기 중간 정도 되니까 지금 여기에 맞아요. 3기 신도시 분양받아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구해줘얼보에서 뭐라 그랬죠? 분양받을 때 혹은 미분양 난 거 매수할 때 뭘 보라고요? 모르겠으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왼쪽 위인가 오른쪽 위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저희 구해줘얼보 신문기사.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어떤 거에 청약을 넣고 혹은 어떤 미분양 물건을 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징, 입지가 깡패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 입지가 뭔지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 위치를 보라고 했어요. 네. 접근성을. 그리고 비싸지 않은 가격인가를 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가 큰 정비사업인가 혹은 대규모 택지 개발인가 이걸 보라고 했잖아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그냥 딱 지도만 봐도 멀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골라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오는데 왜 그렇게 힘든 걸 하냐고요. 차라리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강동구가 여기 있고요. 포천이 있잖아요. 이 양쪽을 커버 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양쪽을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노원구 오른쪽, 중랑구 오른쪽에 구리, 그리고 여기 다산 별내 쪽입니다. 지금 진건지구하고 이 위쪽에 이제 별내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구리시가 있죠. 이쪽이 훨씬 더 내 집 마련하시기가 좋은 거예요. 두 분 커버하기에.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떤지. 네, 여기가 구리고요. 여기가 다산동. 여기 위쪽이 여기가 이제 별내입니다. 별내. 요쪽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집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요. 요 개발 있죠? 개발. 네. 요 개발을 띡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 이 구리 쪽에서 그 남편분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도로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요거 세종 포천 고속도로예요. 차를 가지고 바로 나갈 수가 있어. 이 별내랑 이 구리 쪽에서 남편분. 그리고 아내분은 어떻게 다니냐? 2023년에 개통 예정인 이 8호선 연장선 있죠? 네. 야, 이게 벌써 개통을 한다네. 이걸 타고 이렇게 8호선 타고 들어오면 천호 쪽으로 와서 여기 바로 강동구잖아요. 여기 천호역이 강동구 버스 교통이 여기로 다 모이거든요. 여기서 타가지고 직장 어디론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세종 포천은 막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통행량이 많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서 집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더 비싸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구리의 아파트는 별로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구축이거든요. 이거 다 구축이에요. 근데 이쪽에 얼핏 보이는 이 가격대랑 이거 제가 30평대로 다 묶어놓은 거거든요. 네. 이거랑 여기 신도시인데 여기랑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쪽이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저라면 이런 데를 보고 있다가 돈을 모아놓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시기가 온다. 그 집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호흡을 하면서 그 집을 매매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돈 1억 2천에 그동안 모았던 거 합쳐서 그거 가지고 저라면 청약 어설프게 넣는 것보다 이런 신도시의 가격이 많이 안 좋아져 있고 무너져 있을 때 매매가 전세 차이 크지 않으면 새 끼고 집을 사놓고 나중에 담보대출 일으키면서 전세금 빼주고 내가 들어갈 것 같다. 예, 저라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예. 청약보다는 너무 멀리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이쪽도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청약과 관련해서 내집 마련에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돈 관리에 대해서 이제 뭐 이분 사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하고 돈을 합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그걸로 활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 돈을 이렇게 뭐 빌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걸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부모님한테 뭐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는 이 돈을 못 받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받을 생각 못하고 이 돈은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왜냐면 그 정도 그래야지만 그게 감당 가능할 수 있고 그렇죠. 혹여나 추후에 받지 못하더라도 이게 의가 상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더 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내가 여유가 되고 하면은 도와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내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그걸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처럼 오히려 그 부모님과의 우리의 그런 사이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오히려 더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같은 거는 진짜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네, 맞아요. 또 그 주변에서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저희 엄마가 돈을 모아놓으신 게 있어요. 투자 공부를 해서 투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돈으로 해도 될까요? 제가 저희 아이 투자 공부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굴려주면 어떨까요?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근데 제가 그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돈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자녀,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자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부모나 가족을 많이 사랑할수록 그 사람한테 더 많은 투자 성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가족하고 돈을 섞어서 뭘 하려고 하실 때 얘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잘 될 거라는 그냥 희망. 베스트만 생각해요. 항상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거니까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저도 저희 부모님 대신 투자해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상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